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서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 실태와 과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버스 파업 논란과 잇따른 집배원들의 과로사 등으로 주 50시간 근무제 실태를 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 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정가 이슈로 모십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이 출연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제기된 정치인들의 말의 품격, 또 세종에 소재한 각 부처 장관의 서울 집무실 폐쇄 문제, 우리 향토기업이 대전을 떠나는 문제 등 다양한 정가 현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펼쳐보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실태와 그 과제입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을 소개합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오임술 노동안전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업이 다행히 철회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번 시내버스 파업 논란을 겪으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선 것이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이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행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 일정을 좀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일정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응하기 어려운 곳을 뒤로 미루는 일정으로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50인 이하는 2021년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단 3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특례업종에 속했던 사업체들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인 이하는 아직도 거의 2년 후에나 시행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50인 이하가 이거에 맞추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주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뒤로 미뤄진 그런 스케줄입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최저임금 상당한 폭으로 올랐고 또 과도한 장시간 근로로부터 피하게 해보자는 측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일각에서는 너무 친노동 정책을 펼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막상 또 노동계 입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아니 52시간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말씀드릴 것은 52시간이 아니고요. 주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주 40시간이 맞는 거고 근로기준법상 12시간에 한해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52시간이 아닌데 자꾸 52시간을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그것을 합의하면서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적이긴 한데 중복 할증 부분들을 가령 빼면서 탄력근로제 도입은 2021년 이후에 도입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약속을 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 없이 지금 저희도 주장한 부분들은 빠지고 다른 부분들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52시간 방향은 당연히 저희들은 찬성하고요. 당연히 지향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 국장님 말씀하신 40시간이라는 게 이제 8시간 참노동에서 5일 근무하면 8, 5, 40 이렇게 계산하는 주 5일제니까요. 저희들 주 5일제가 된 지가 꽤 오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52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의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장마다 대중소기업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조차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재로도 52시간 이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또 업종의 특성상 장시간 근로가 기존의 관행상 이어져 왔던 곳이 이제 문제가 되길 텐데 노동자 입장에서 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딱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정부나 사업주에서 자기 사업장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지 저희들이야 기본적으로 당연히 임금을 보전해라. 임금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는 않더라도 몇 가지 생각하시는 바나 혹은 원칙은 간단하죠. 지금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더한 시간만큼 최저임금 이상의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아니 뭐 그 그러니까 임금 보전 방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부분들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 지켜주면 되는 부분이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임금 삭감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회 임금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분이 발생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것이 각종 수당이었거든요. 대부분 예. 연장근로 수당이라든지 초과근로 수당에 의해서 임금을 보전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그 연장근로에 한했던 부분들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임금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임금 구조에 대한 현실화, 그러니까 그 각종 수당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또 불필요한 그 재정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회사별로. 이것은 각 회사별로 좀 계획을 짜서 판단해야 될 문제들의 영역으로 좀 보여집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그 인력 충원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질문하고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네. 임금 보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연장 근로가 굉장히 긴 곳인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연장 근로 수당으로 월급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임금 보전이 되지 않으면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장시간 근로를 일상적으로 해왔던 곳에 나타나는 문제고 이번에 시내버스 사태 같은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사업체 중에서 더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 인력 충원이 어려운 곳입니다. 인력 충원이 어려운 데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업체에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그럼 사람을 뽑고 싶어도 여력이 있어도 뽑지를 못합니다. 이런 곳이 이제 금형이라든지 우리가 과거에 3D 업종이라고 불렀던 제조업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체가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하기 때문에 월급을 그렇게 올려주고서 우리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번 시내버스가 또 예. 역시 그런 경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일 경우에는 정부라든지 공공부문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론 노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구조와 근로시간 관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임금 구조와 그 관리를 근로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임금구조 개편과 함께 임금 보전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임금구조 개편을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그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근무가 필요해서 이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둔 것이 이른바 특례 업종 21개 업종이 지정이 됐다가 이번에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이 21개 업종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건데 오는 7월부터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에는 철회되거나 유보가 됐지만 앞으로도 이 시내버스 사태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군요. 예, 지금 특례업종은 주 52시간 전에 주 68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연장 근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도 더 벗어나서 그런 기준이 적용을 받지 않고 연장 근로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특례업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업종에 너무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장시간 근로를 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근로시간의 그 법정 근로시간 그리고 이번에 바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걸로 바뀐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 특례업종이 특히 장시간 근로를 하다가 네. 이제 52시간으로 줄여야지 된다는 걸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일단 금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지만 예. 앞으로 계속 적용될 것을 생각하면은 여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례업종 중에서도 그동안의 총량 근로시간이 52시간에 가까웠던 데는 가까웠던 곳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시내버스 사태에서 봤듯이 여력이 없으면서 장시간 근로를 했고 특히 임금을 이런 연장 근로에 맞춰서 주던 곳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노사가 먼저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노사가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일이 다 닥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먼저 해야지 됩니다. 특례업종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만약에 대화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정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빨리 대화를 진행을 해서 네. 뭐가 문제고 뭐를 해결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시내버스 파업
사태 직면해서 뭐 1시간 전에 해결된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극적인 타결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 국장님은 이번 시내버스 사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다른 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 교통대란이라고 하는 그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부터 좀 수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예. 오히려. 교통대란이라는 것은 정당한 파업의 행사를 갖다가 좀 불온시하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노동에 의해서 자신이 그동안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것들도 인식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한 그 파업에 따른 대체의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네.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버스 파업 관련해서는 꼭 주 52시간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임금과 단체 교섭 시기에 맞춰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대전과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전 특히 준공영제였고요. 대전 이 노사관계라는 게 조정정치주의라고 해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데 대전은 신청을 안 했고 충남 같은 경우는 그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원래 실제로 파업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일률적으로 이제 파업이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좀 인식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쟁행이 찬반 투표를 하면 무조건 파업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정정하고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파업 문제를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런 준공영제가 되는 데는 이제 문제가 별로 크게 없고 준공영제가 아닌 데는 문제가 발생해서 준공영제를 좀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금 인상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버스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 이런 문제도 좀 인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문제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완전공영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정치권에서 해법이 좀 뭔가 좀 급급한 순간순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30대 집배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지만 사실상은 더 초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번 집배원의 경우도 사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무리하게 시간이 조금 더 일하게 돼도 본인이 그것을 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법의 적용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 쪽에 이 근로시간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더 큰 페널티를 물려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사실은 고치기 위해서 이번 근로기준법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는 그런 그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게 그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조금 좀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 고용 노동청에 지방청도 있긴 한데 말이죠. 네. 또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볼 게 유연근무제라고 52시간 근무제 어떤 보완점으로 나온 것인데 방식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김 연구위원님께서 탄력근로제,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용어도 참 다양한데 핵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듣게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예, 이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건 근로자의 소득 감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주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노동비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지만은 다른 하나는 그 직무의 성격상 정말로 52시간 이상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IT 업계라든지 화학업계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게 있고 또 전문직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이용해서 법도 지키면서 회사의 생산성도 유지하는 방법은 뭔가를 고민하는 게 유연 근무시간제로서 지금 법상에 있는 제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이 많이 됐던 탄력 근로시간 제도는 일이 어떤 주기가 있어가지고 어떨 땐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는 경우에 그것을 나눠서 하자는 예. 언제는 많이 일하고 적게 하는 거를 평균적으로는 이제 52시간제를 지키면서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2주 단위 또는 3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1개월 이내에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것을
그 일정 일에는 많이 일하고 일정 일에는 적게 일하고 그래서 특정 주에는 52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이건 한 달 단위 기간 내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간 단위가 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량 근무 제도는 주 40시간에 할 필요 없이 개인한테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동반이 됩니다. 그 외에 보상휴가 제도는 뭐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했을 때 그것을 돈으로 주지 않고 휴가로 보상을 하는 제도라던가 그다음에 뭐 출퇴근 제도를 좀 자유롭게 하는 제도라던가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유연 근로 제도가 있고 이것은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업체가 다양한 방법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관련 사항은 그 지방 노동청에 좀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다 있다고 제가 들었기 예. 때문에. 취지는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탄력 근로제가 확대될 경우에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우려가 아니라 뭐 저희는 상시화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 3개월 지금 탄력 근로제가 없는 게 아닌데 자꾸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가 현재는 3개월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정치권에서는 6개월이나 1년으로 이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자 이런 거고요. 실적으로 6개월로만 연장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년 내내 탄력 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따져보면 앞뒤로 붙이면 1년을 탄력 근로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탄력 근로제를 저희들이 도입할 때 정치권에서 고민했던 게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 문제는 단순하게 임금도 하락이 하지만 임금 보전 대책도 사실 마련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연장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공짜 노동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좀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령 또나 이것은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식의 논의는 사실 저희들 좀 많이 좀 별로 좋지 않고요. 현행 이 탄력 근로제 3개월도 도입한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입한 사업장들 중에도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한 75%가량이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탄력 근로제들은 노동조합이 있는 곳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심각한 그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나 임금에 대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 최종 총평 삼아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로 사측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바고요. 또 노동계 쪽에서는 이렇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쯤에 해법이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한번 총평 삼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은 사실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노동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데 사실상 이것이 어느 지점이 가장 좋은 지점이냐를 찾기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형편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동안의 우리 노동시장 상황은 지금 유연성은 너무 많고 안정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시간까지 보통 기업에서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체에서 겪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연 근무제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이것이 스무드 랜딩이 잘 원활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유연 근무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지 이것을 이용해서 장시간 근로를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고요. 반면에 또 이것을 이용해서 회사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유연 근무제도 더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장님. 예, 먼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실업자가 많다라고 그러는데 실업자가 많은 게 노동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전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자꾸 이 인식에 대한 문제, 저희들이 노동에 대한 문제에서는 사회적으로 워낙에 이제 경제지라든지 아무래도 이 힘 있는 부분에서 막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부정적 인식을 많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좀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IMF 우리나라의 대대적인 이런 그 구조조정이나 유연성을 강조했던 IMF도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한 유연성이 있다라고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유연성들은 심각하다 보고요. 가까운 이 계룡에 있는 콜텍 공장이라고 있어요.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은 미래에 올 경영상의 유기를 인정하면서 정리해고를 인정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회적으로 인식되기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에 좀 부합하지 않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포괄임금제라든지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이 560만 명이거든요. 560만 명의 이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아까 얘기한 노동시간 규제 대상들이 포함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무제한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서 각 사업장별로 면밀한 현실 파악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이번 순서는 정가 이슈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의원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머리가 자라서 성 의원과 저 이렇게 해서 1단, 2단, 3단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어색하진 않으세요? 이제 많이 알아보시지요? 예. 얼굴은 안 보시고 머리만 주로 많이 보십니다. 자, 뭐 300분의 국회의원이 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변 기관이고 각자 소중하신데 특히 이 각 당의 의원들을 대변하는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1야당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최근의 발언 가운데 반민특위와 관련된 발언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가리키는 일부에서는 또 막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정치인들의 말의 품격을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같은 당이신 성일종 의원께서는 나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뭐 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적절하지 않지요. 우선 저 사과를 드렸고요. 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격한 표현 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는 그 지도층과 또 그 사회상을 대변하는 품격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또 국격과 관련되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선택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게 여야의 문제 전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야당 분들한테 도둑놈들한테 국회와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다, 협치의 대상이다 해놓고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 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얘기를 했는데 사이코패스 이런 표현을 또 쓰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싫어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지도자들이 좀 품격 있고 순화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다가가야지 자기 지지층이나 특정한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공격적 말로 이렇게 자꾸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승래 의원께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제로 이제 극우적이고 또 극혐 사이트로 정평이 나 있는 일베라는 사이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베 사이트에서 사실은 그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오가는 얘기들만 콕 집어서 이렇게 언어로 사용하시는지 참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특히나 정치는 물론 말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품격이 그 정치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볼 것은 정치인들 상호 간에 정당과 정치인들 상호 간에 이렇게 이제 막 공방을 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말의 공방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소 뭐 그것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지만 다소 좀 격한 표현이 또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 상호 간의 표현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한 표현은 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최근에 얘기한
달창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그 끔찍한 표현인데요. 그거는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건 대통령에 대한 표현도 아닙니다.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도 대구에 가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에서 약간 이상한 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은 분들은 대구 시민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치인과 정당끼리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도 당연히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언어의 대상이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거 더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뭐 그 정도 조치 가지고는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말씀 좀 드릴게. 정치인들이 이러한 문제적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지요. 또 국민들께서 당연히 짚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이게 순화가 되고 또 걸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너무 확대 재생산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이 이제 수세 국면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돌파를 하려고 그래. 이거로. 그러면 여권 인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험악한 말들이 없었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야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을 하자 그러면서 사실 말 한마디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혹독하게 이게 대변인 성명 정도 내거나 한두 번 정도 하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며칠씩 끌고 가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또 더 이상 판단 확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도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나요? 다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 공세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이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공세에 너무 지나치다. 물론 잘못한 거 사과하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이것을 계속 넘어가는 것은 에너지의 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저희들이 무슨 뭐 수세 국면을 덮기 위한 뭐 정략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그러면 그런 빌미를 또 왜 자유한국당이 제공을 합니까? 그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 상호 간에 또 정당 상호 간에 그 주고받는 그 격한 공방들은 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이거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해찬 대표니 뭐 이정미 정의당 대표니 뭐 우상호 의원이든 이런 분들은 뭐 그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좀 다소 이제 과한 표현이었고 이거는 차원이 다르게 국민을 상대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다르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분 의원께. 한 가지는 지난번 수석 대변인 발언도 그렇고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과 이번에도 이제 한간에 떠도는 그 사이트의 표현을 이렇게 옮기는 것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고 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면서 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예, 외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모든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창이라고는 표현을 몰랐지요. 네. 대표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은어의 표현이다가 보니까 국민들께서 익숙치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참모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걸르질 못하고 써줬던 것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마 그렇게 해명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잘못됐는데 정치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여야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정치는 말로 합니다. 옛날에는 뭐 주먹질로 적지도 하고 전쟁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거를 말로 하라고 해서 이제 대의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특히나 그 공당의 지도급 인사가 특히 국민을 개념 규정하는 표현 아닙니까? 달창이라는 거는 사실 참 입에도 오르기가 좀 어려운 정도의 단어인데 그거를 써준 대로 읽었다. 그건 좀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표현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뒤로 뭐 문노스라는 표현도 그렇고 뭐 다양한 표현들이 그 특정 사이트에서 정말로 그 조롱과 극혐 이런 그 언어를 주로 구사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그걸 계속 연설을 할 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는 국민들을 결국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는 그런 언사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양극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을 아주 극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우파 진영 쪽에 있는 극한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이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극단을 좀 더 순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때 언어를 구사하고 선택해서 사용할 때 이 극단적 표현들을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 정치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장애 집회를 한다거나 그 수많은 열렬 지지자들 앞에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기싸움 하다 보면 자극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 집토끼라도 확실하게 좀 묶어보려는 그런 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욕망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광장의 정치라는 게 또 거리의 정치라는 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거리에는 그 정당 혹은 그 정치 집단을 적극적으로 또 지지하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그 열기가 또 이 장애 투쟁이라는 게 또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을 더 이렇게 자극시키고 또 이렇게 막 열기를 좀 북돋는 그런 발언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훨씬 더 자극적인 표현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가 그 국민을 분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건 정말로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두 분 의원께서 각 당에서 품격이 있으면서도 풍자의 의미도 있고 또 신랄한 공격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아 참 센스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주시면 손철 살인이 돼야 그러게 되는데 말입니다. 손철 없고 살인만 그럼 남으니까 큰일 나죠. 두 번째 우리 지역 현안이기도 한데 이 최근에 정부가 세종에 소재한 각 부처 장차관에 서울에 있는 집무실을 연말까지 없애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장차관에 현재 만연한 국회와 청와대 보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두 분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또 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이 서울에 예를 들면 국토관리청이 국토부면 서울청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건물의 한 스페이스를 장관이 오시면 집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장관이 서울을 오시고 또 국무회의도 가고 국회도 일정이 많잖아요. 또 언론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앤다 그러면 더 업무의 효율을 없애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사무실 필요하면 더 내십시오. 그런데 본질의 문제는 뭐냐? 대통령의 집무실이 세종시로 오는 것이고 국회의 일부 기능이 세종시로 와서 공직자들이 국회나 아니면 서울에 오는 것을 자꾸 줄여줘야 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장관의 집무실을 없앤다 그래서 업무 효율이 나겠습니까?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게 쇼잖아요. 이런 쇼 장관들부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거를 이제 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거라든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안 하고 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장관들이 당연히 이제 서울에서도 업무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 공간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장관 집무실 폐쇄가 상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장관 주재의 각종 회의나 또 부총리 주재의 관계기관 장관 회의라든지 또 총리 주재의 뭐 국정현안 정책 점검 조정 회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회의들이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세종시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걸 위한 상징적 조치가 이제 장관 집무실을 폐쇄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조치는 당연히 집무실을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들고 국회 분원을 만드는 것은 이미 그거는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이 있고요. 그건 그게 진행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제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폐쇄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제 폐쇄라는 용어가 좀 과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그거 없애는데도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장관의 임무 중에 가장 큰 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보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국무회의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고민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 공간이 바로 각 부처 장관들의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없애달라고 할 게 아니라 장관들이 더 제대로 된 업무 공간을 요청을 해서 정말로 참모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회의에 나가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곳이 이 공간인데 이것을 없앤다고 그러면 장관들이 어디로 가나요? 차 안에서 해야 되나요? 그리고 국민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부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국민들께서도 세금은 쓸 때 써라. 풍족하게 써라. 그러나 일을 잘해라고는 요구사항 아닌가요? 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1만 3천여 명 정도가 동참을 해서 목표 도달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20만 건이 넘어야 그 청와대 공식적 답변이 있게 돼 있는데 전국적인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저는 그거는 이미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세종 집무실 설치는 그 이제 세종 시민들이 보거나 충청권 시도민들이 보거나 이미 그거는 그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필요성이 없어서 청원에 미달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그거는 설치가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강하게 깔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청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통령의 세종시 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또 물 건너 가거나 또 이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몇십만 혹은 뭐 100만 건이 넘는 청원 사례가 있어서 그래도 좀 분위기를 그 붐업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뭐 10만 단 이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이 청원 게시판을 우리가 좀 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문고 기능인데 국민들의 억울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행정부한테 국민들이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것을 이게 요구하는 건데 요즘에 보면 말이에요. 누구를 탄핵하자 그리고 누구를 뭐 파면하자 제도를 이 말도 안 되는 입법권까지 침해하면서 이런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청와대가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 해산하자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게 1인당 12개씩을 로그인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 청와대 게시판이 입법부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건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사안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 게시판이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있다. 지금 이게 뭐 12,000건 왔다 그러는데 사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일을 제대로 하라고는 그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여권에서는 우리 조승래 의원님이 아주 합리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와대하고 좀 전달하시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게 이제 국민들이 직접 그 이러저러한 정책이나 또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헌법 개정 논의할 때도 그 심각하게 이제 고민이 됐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이 직접 이제 그 발안을 하거나 청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게 국민 주권 원리에 입각해서 그거를 이제 헌법상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민 위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청와대가 그거는 좀 국민에 대한 좀 월권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그렇게 의사 표시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치권은 전 심사숙고해서 그 민의를 좀 받아들이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와 관련한 조치가 안 취해지더라도 그럼요. 그런 민심이 있다는 걸 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잖아요. 의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수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데예요. 여기에서 국민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청와대 할 사항이 있고 또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제도의 틀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각 당이라든가 국회로 가야지요. 이게 더 맞는 이야기지 이렇게 막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출을 할 수 있으되 그거에 대한 이러한 의견을 내는 곳이 청와대에서는 곤란하고 또 어느 한 특정 집단 세력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특정 집단 조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각종 그 기관에는 청원 사이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청원제도가 있고요. 또 청와대도 있고 뭐 국민권익위도 있고 각 부처마다도 다 청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을 어느 공간에서 할 것인가도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들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토 기업 아주 유명한 대덕 특구에서 출발한 벤처 기업으로 국내 스크린 골프 선도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뭐 강제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끝까지 털을 잡게 할 방법은 없을까? 지자체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이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IMF 한국 미션 단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잖아요. 한국 경제를 전부 다 이렇게 와치하고 있고 그런데 최저임금이 2년 동안에 30% 가까이 올라가면 어떤 나라도 이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그저께 했나요? 저희 나라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2,870개, 약 500억 불에 이르는 이 투자를 가지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10개 기업만 외국 나가 있던 것이 저희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 25% 정도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전에 있었던 기업이 서울로 올라간 거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대한민국에 큰 경제 혼란이 와 있다.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역만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지금 2,870개 속에는 다 해외로 상당 부분 우리 충청도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가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경제에 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이 시장에 맡겨서 가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같은 경우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농촌과 어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 급여를 최저임금을 다 줘야 돼요. 홍콩이나 중동에 가면은요. 30년, 40년 줬었던 30불, 50불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올랐는데 이 혜택을 다 누가 보고 있는가? 다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이 그런 피해는 누구냐? 농촌, 어촌,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빨리 정책 전환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득이 올 수 있도록 바로 정책 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 향토 기업이 대전을 떠나는 것도 최저임금 탓이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먼저 그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그건 뭐 1,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실제로 기업은 비용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또 역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 대전은 그렇습니다. 그 대전이 역사적으로 보면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대전역이 1905년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 온 게 1932년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대덕연구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직후부터 그 정부 삼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이 말하자면 철도,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도청의 이전, 그리고 연구단지, 그다음에 정부 삼청사 이렇게 이런 에너지들을 계속 공급받아 오면서 대전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대전이 이렇게 이제 그 축적된 에너지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미 좀 상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비교 우위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이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성일정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예산 10억을 확보하고 해서 대전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대전이
기업하기가 좋은 여건이 되도록 만드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0초의 발언밖에 없을 것 같아서 2년을 지나서 3년 차에 들은 이 문재인 정부의 충청 홀대론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핵심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총리를 포함해서 19개의 장관들이 있는데 이 중에 8명이 호남이에요. 저희 충청도 성윤무 장관 한 분 있어요. 두 번째, 지금 SK 하이닉스를 우리 충청도 천안에 가져오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국공유지입니다. 이게 127만 평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130조 정도를 투자하는데 이거를 30분 거리에 다 있어요. 저 삼성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영인으로 뺏겼단 말이지요. 또 우리 저 공항도 봐보면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 군산 공항이 있어요. 새만금까지 30분밖에는 안 되는데 여기에 공항을 또 넣어줬는데 어떻게 넣어줬는데 예타 면제 사업으로 넣어줬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우리 충청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균형을 영원한 균형을 맞추듯이 우리 충청도도 거기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느 지역을 가든지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은 대구에 가셔서 대구 홀대론을 주장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디든지 홀대론을 얘기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홀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충청도 출신이고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또 충청도 출신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 중앙 정치 무대에 발언권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 그 예타 면제 사업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충청 지역의 수건 사업도 많이 또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홀대론만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펴기보다는 충청권 스스로가 좀 자주적인 좀 결집을 통해서 중앙 정부를 좀 설득하고 또 힘으로 견인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 의원님이 여당이시니까 여당 수뇌부하고 청와대하고 얘기하셔서 우리 충청도의 인재들을 좀 고루 등용을 해주면 대한민국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충청도의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돼 있고 소외돼 있는 지역이니까 조 의원님이 앞장서셔서 이걸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약간 판단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어쨌든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네.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하자. 예. 그리고 특별히 여당이 더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끝에서 이렇게 두 분이 합을 이루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정가 이슈를 이끌어주신 두 분의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서 우리 지역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